안녕하세요. AI 스파입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 기초 이론 수업, 저희 실제 사기 강의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유튜브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이 카메라 한 대를 놓고 촬영하려고 스튜디오 바닥까지 뚫은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민 케인을 촬영한 오스 윌슨 감독인데요. 배우를 확 올려다보는 극단적인 로우 앵글을 많이 원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카메라를 그렇게 낮추면 스튜디오 천장이 화면에 그대로 잡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파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안에 카메라를 묻어서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스튜디오 촬영에서 천장에 화면이 걸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앵글 하나 때문에 바닥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그 시대 기준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이 로우 앵글이 왜 하필 그 장면에 쓰였는지, 그 각도가 인물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 거기까지 읽는 눈을 만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영화를 보는 방식을 바꿔줄 카메라 문법과 비평 이론, 지금부터 훑어보겠습니다. AI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보면 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인물은 어디에 세울지, 색은 뭘 쓸지, 그 선택 하나하나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 놓인 장면은 사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생성하는 법보다 보는 법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찍는 사람은 먼저 잘 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장면이 왜 좋은지 말할 수 있어야 내 장면에서 뭐가 비는지도 보입니다. 이 수업은 영화를 만들려는 분들을 위한 기초 이론 수업이에요. 이동진 평론가의 비평법에서 출발해서 카메라 문법 전체를 다룰 겁니다. 먼저 보는 눈, 별점 체계랑 만점 갤러리로 비평의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엔 한 컷을 설계하는 법으로 들어가서 앵글, 렌즈, 구도, 색채, 미장센, 프레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룰 겁니다. 컷 하나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이제 컷과 컷을 잇는 법을 배울 겁니다. 플래시오프부터 몽타주, 연속 편집, 무브먼트, 사운드까지 쭉 갈 겁니다. 자,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서도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한테 이동진 평론가가 별 5개 만점을 주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매끈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만점이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동진은 0.5점 단위 10단계로 별점을 매기는데 통계를 보면 별 5개짜리는 연평균 3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반면 별 4개는 훨씬 자주 나오는데 이게 완성도로만 보면 사실상 최고점이고 별 5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완성도 위에 개인의 취향과 울림까지 얹히는 지점이라 낯설고 난해한 용어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포스터 7장이 나란히 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계속 불려 나올 이름들이 그 별 5개 목록에서 나옵니다. 기생충은 미장센을 한 컷씩 다시 읽는 파트에서, 헤어질 결심은 오브제와 색채를 따라가는 자리에서, 버닝은 열린 결말을 다시 정의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필모그래피 전체 맥락 안에 놓고 보고, 곡성은 상징을 겹겹이 추적하고, 박하사탕은 형식 실험 자체를 뜯어보고, 이터널 선샤인은 감정과 구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볼 겁니다. 7편 모두 별 5개 목록에 오른 영화들입니다. 이 7편을 하나씩 붙잡고 카메라가 어떻게 놓이는지, 앵글 하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붙어서 낮게 한 사람을 올려본다고 상상해보면 그 사람의 키가 훨씬 커 보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로우 앵글인데요. 피사체보다 낮은 데서 위를 향해 찍어서 권력이나 위압감, 영웅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는 앵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원래 여기는 이제 사기 수강생들만 수강하는 페이지인데 입문편에 보면 왕초보 가이드는 지금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내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연출 관련된 것들을 정말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의 구성 단위라든지 샷 디렉토리라든지 구도, 시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카메라 무브먼트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예제와 같이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AI 스파의 어머니 찬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를 제가 수정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프랩이라고 찬님이 운영하는 그런 페이지, 구독 한번 해주세요. 무료로 공개해드리니까 꼭 보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로우 앵글이 있죠?
보스가 부하들 앞에 설 때, 주인공이 처음 등장할 때 이 앵글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오스웰스의 시민 케인도 이 구도가 정말 많죠.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카메라가 인물보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하이앵글. 인물이 작아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누군가한테 감시당하거나 심지어 통제당하는 느낌도 듭니다. 카메라가 인물의 눈높이랑 같으면 어떨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이레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힘을 뺀 앵글이고, 대부분의 뭐 나노바나나라든지 AI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더치 앵글, 수평선 자체를 삐딱하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화면이 기울어지면 보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는데, 뭐 인물이 술에 취했다거나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세계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줄 때 쓰는 앵글이고, 저는 AI 이미지를 만들 때 이 더치 앵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AI 이미지 자체는 실제 인물만큼의 캐릭터의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치 앵글을 씀으로써 그거를 좀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찍으실 때 왜 이 앵글을 선택하는지 한번 스스로 되물어보는 습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앵글을 설정할 때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확신을 갖고 화면을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카메라도 안 움직였습니다. 렌즈만 갈아 끼웠는데 완전히 다른 장면이 돼요. 이렇게 광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화면이, 배경이 넓게 열리면서 공간감이 살아나고요. 가장자리에는 살짝 왜곡도 생깁니다. 그래서 액션 장면이나 세계관을 확립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대신 인물은 굉장히 작아져서 하나의 요소가 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비해 얼마나 작은지 보여주고 싶을 때 광각을 꺼내면 됩니다. 망원은 정반대예요. 원근이 압축되면서 배경이 굉장히 압축이 되죠. 납작하게 눌립니다. 그럼 시선이 사람한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물 내면으로 몰입하게 돼요. 렌즈를 골랐으면 다음에는 이제 심도죠. 이 랩포커스도 보시면 심도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 이동하기 때문에 심도가 얕아졌다, 깊어졌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죠. 얕은 심도는 피사체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흐리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아웃포커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깊은 심도는 반대로 배경까지 다 선명해요. 광각 렌즈일 때 아무래도 깊은 심도가 많습니다. 광학적 특성상 망원 렌즈가 심도를 얕게 하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렌즈는 인물과 세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해버리는 거고, 좁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거냐, 넓혀서 세상 속에 한 점으로 놓을 거냐, 그 결정을 렌즈가 해주는 겁니다. 자, 세발 자전거를 탄 아이가 호텔 복도를 달려가는 장면, 이거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텐데, 이 복도 자세히 보면 좌우가 완벽하게 똑같이 갈라져 있습니다. 벽지 무늬도 카펫도 화면 정중앙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있거든요. 샤이니에서 큐브릭이 찍은 그 복도입니다. 원래 구도의 기본값은 3분할법입니다. 화면을 가로 세로 3등분해서 이렇게 3분할해서 그 교차점에 피사체를 놓는 방식인데요. 정중하게 딱 박아 놓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화면의 여백이 숨을 쉽니다. 큐브릭은 이 기본값을 버려버렸죠. 좌우 대칭, 그것도 소실점까지 화면 한가운데 딱 맞춘 1점 투시 대칭 구도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줘요. 원래 완벽한 좌우 대칭은 인공적이고 통제는 느낌을 주는 구도인데, 이런 웨스 앤더슨 영화라든지 그 대칭을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도구인데 큐브릭은 그것을 정반대에 소름 끼치도록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려고 설계된 그런 공간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도 앞에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인물을 한 번 더 감싸서 찍게 되면 저 사람이 고립돼 있구나, 갇혀 있구나, 아니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대사 한마디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이나 비대칭이냐, 프레임을 하나 더 두느냐 마느냐가 그 장면의 감정을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구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 제일 어려운 요소입니다. 물론 AI라는 특성상 우리는 언제든지 완성되어 있는 장면도 다시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구도 설계는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화면 가득 모래가 타는 듯한 주황색인 그런 영화가 있죠. 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사막 낮 장면이 그런데요. 밤이 되면 이 주황이 통째로 짙은 파랑으로 변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파랑으로 밤이 되면 변해요. 이게 예쁘게 찍으려고 고른 색이 아닙니다. 색 상환에서 정반대 자리에 있는 색, 그러니까 보색을 일부러 나란히 붙인 겁니다. 청록과 주황이 딱 그렇습니다. 마주보는 색을 붙여놓으면 인물이나 차량이 배경에서 튀어나오듯이 도드라집니다.
주황으로 뒤덮인 화면에 파란빛 하나만 있어도 눈이 저절로 거기로 갑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 틸트 앤 오렌지라고 해서 주황파랑 조합이 영화에 거의 공식처럼 쓰고 있습니다. 색에는 온도도 있는데 주황이나 노랑 같은 따뜻한 색은 향수를 친밀하게 불러오는데 동시에 불이 타오르는 이미지라서 위험 신호로도 읽힙니다. 파랑이나 청록 같은 차가운 색은 반대로 고립감이나 차분함, 때로는 디스토피아적인 느낌까지 가고요. 같은 색이라도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주는 예가 매트릭스입니다. 가상세계 장면마다 화면 전체에 초록 기온이 깔려 있는데 이게 모니터 속 세계라는 감각을 관객 무의식에 슬쩍 심어놓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때는 팔레트를 두세 개로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색이 많다고 화면이 절대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무 장면에서나 한번 멈춰보시면 벽지색, 책상 위, 서류 더미, 인물 얼굴이 떨어지는 그림까지 누군가가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 배치된 모든 시각적인 요소의 총합을 미장센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면 왼쪽 사진을 보면 네 가지가 한 프레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문이 벽지에 고전적인 방이 세팅이고 창으로 들어와서 긴 그림자를 끄는 측면광이 조명이고요. 무채색 방 안에서 혼자 도드라지는 붉은 드레스가 의상이고 뚜렷한 전경 너머 중경에 인물을 세워놓은 그 깊이가 배치입니다. 네 가지 요소가 따로 놓는 게 아니라 합쳐진 총합이 감정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대사 한 줄 없이도 이 네 가지만으로 서브 텍스트가 전달됩니다. 자, 이 틀을 들고 실제 만점 영화 두 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세팅과 공간의 기생충, 그리고 의상과 색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자, 기생충에서 기택네 가족이 박사장 집에 처음 들어가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문이 열리고 마당을 가로지르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카메라가 이 동선을 유난히 오래 따라갑니다. 거실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반지하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가려면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서 이 저택 지하에서 또 다른 계단이 나옵니다. 넓은 마당에 채광 좋은 거실까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계단을 더 내려가면 반지하보다도 더 낮은 층, 숨겨진 지하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저택 위에 사는 사람과 반지하에 사는 사람 말고도 그 아래 또 한 층이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스스로 계단 영화라고 소개했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이 영화를 상승과 하강으로 그려낸 계급 우화라고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색으로 같은 일을 하는 영화도 있는데 바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자, 인물들이 입는 옷색을 자꾸 보고 있으면 묘한 색이 자꾸 반복돼요. 파란색인가 하면 초록색 같고 초록색이라고 하다니 파랗고 딱 잘라 이름 붙이기가 힘든 색인데 실제로 제작진이 파랑인지 초록인지 헷갈리는 색을 의도해서 의상을 골랐다는 비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색 이름 하나 정하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인 거예요. 사랑인지 수사인지 산 사람을 향한 감정인지 죽은 사람을 향한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이 미결의 이야기, 그 애매함이 옷 색깔 하나에 그대로 얹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는 공간의 높낮이로, 하나는 옷의 색으로. 방식은 전혀 다른데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계단이 몇 개인지, 옷이 정확하게 무슨 색인지 일일이 다 알아채야 영화를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작은 디테일에 뭔가 더 있을 수 있겠다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면 같은 장면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미장센을 읽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 확인을 반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살인의 추억은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논두렁 장면 보면 범인을 코앞에 두고 놓치는 형사들, 그 허망한 뒷모습, 처음엔 그냥 우픈 장면이죠. 근데 다시 보면 이후 작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태도의 원형들이 보입니다. 이걸 필모그래피의 맥락화라고 보여요. 뭐 마더의 기생충까지 완전히 다른 영화 같지만 이 필모그래피의 맥락화가 확실합니다. 한 작품만 뚝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감독의 다른 작품, 영화들을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살인의 추억도 봉준호 세계관 전체 안에서 본다면 좀 다르게 읽힙니다. 이게 맥락 비평이라는 방식입니다. 곡성으로 가면 이쪽은 정밀함의 결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나홍진 감독이 호프로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저는 9점 이상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곡성을 보면 영화 속 생선 한 마리, 낚싯대에 걸린 미끼 하나가 그런 상징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한번 추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물고기라는 소품 하나가 어부라는 직업적 상징에서 출발해서 종교적인 알레고리까지 쭉 끌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해석을 하나로 닫아버리지 않는 게 나홍진의 특성입니다. 미끼 하나조차 여러 겹의 의미를 동시에 품은 채로 그 층위 자체를 전부 열어둔 채로 관객한테 넘기는 겁니다. 열려있는
그런 독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하나로 묶으면 싱글로만 듣던 정규 앨범 트랙을 전체 한 앨범 트랙을 다시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래는 똑같은데 앞뒤에 뭐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 소품 하나하나의 상징을 읽어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무표정인 얼굴이 있어요. 눈썹 하나 안 움직이고 입꼬리도 그대로인 클로즈업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얼굴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 접시를 한번 붙이면은 사람들이 배고파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얼굴에 관 속에 누운 시신컷을 붙이면 이제 그 감정이 슬퍼집니다. 다시 그 옆에 아이가 노는 장면을 붙이면 이번에는 다정해 보인다 라는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배우 얼굴은 세 번 다 단 한 번도 프레임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거는 옆에 붙은 다음 컷 하나뿐이에요. 1920년대 러시아의 영화 이론가 레프 쿨레쇼프가 실험으로 보여준 게 이건데요. 우리는 화면에 찍힌 표정을 그대로 읽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과 나란히 놓인 다음 장면이 만들어낸 의미를 우리는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걸 쿨레쇼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걸 진짜 재치 있게 보여준 사람이 엘프리드 히치콕 감독인데요. 이 TV 인터뷰에서 자기가 미소 짓는 얼굴 컷 하나를 놓고 시연을 합니다. 그 미소 옆에 아기를 안은 엄마 컷을 붙여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인자한 노신사가 되는데 이제 바로 다음 컷에 비키니 차림 여성 컷을 붙이니까 완전히 능글맞은 영감이 됩니다. 하지만 히치콕의 얼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표정 컷을 재사용해야 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얼굴 컷이라도 옆에 붙는 컷만 바꾸면 전혀 다른 장면이 됩니다. 배우에게 다시 연기를 시킬 필요도 없고요. AI 특성상 컷들이 희귀할 때 그 연기를 대신해 주니까 컷이 모자랄 때 이 쿨레쇼프의 효과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단 위에서 유모차 하나가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아기가 타고 있고 엄마는 총에 맞아 쓰러졌고 군인들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속 총을 쏘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짧은 숏들이 나오는데 병사의 부츠, 계단을 구르는 바퀴, 비명을 지르는 얼굴 이렇게 쇼츠를 이런 식으로 붙인 사람이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입니다. 1925년 영화 전함 포템킨의 오데사 계단 시퀀스예요. 서로 다른 쇼트를 나란히 붙이면 각 쇼트 안에 없던 의미가 관객 머릿속에 새로 태어난다. 부츠, 숏에는 공포가 없어요. 유머 차이도 없고요. 근데 이 둘을 충돌시키듯 붙여놓는 순간 관객이 그 사이에서 공포라는 제3의 의미를 스스로 조립해냅니다. 이걸 변증법적 편집, 흔히 말하면 몽타주라고 부릅니다. 이 계단 장면은 60년 뒤에 나온 언터처블이라는 기차역 유모차 시퀀스로 오마주되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의 방법도 있는데 제일 앞에 오는 게 이 180도 법칙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대화에서 둘 사이에 가상의 선을 놓고 카메라는 그 선의 한쪽에서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방금까지 화면 왼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에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객이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위치 관계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는 이 선을 안 넘으려고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매치컷은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예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유인원이 하늘로 던진 뼈다귀가 빙글빙글 돌다가 컷이 바뀌는 순간 그대로 우주를 떠다니는 우주선이 되는 겁니다. 뼈다귀 하나로 인류가 수백 년을 단숨에 건너뛴 거라 영화 사상 가장 긴 점프컷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매치컷입니다. 점프컷은 같은 피사체 간격을 두고 그냥 잘라붙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튀는 느낌도 나고요. 근데 요즘에는 브이로그는 SNS 영상 특유의 리듬으로 잘 쓰이고 있죠. 자, 해변에 사람이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속에 상어가 있다는 걸 문득 알아차리는 순간 화면이 좀 일그러져요. 자, 조스에서 나오는 명장면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돌리아웃과 주민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심리적인 충격과 현기증을 연출할 수 있는 돌리줌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장면도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슬로우 모션은 굉장히 감성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강조하고 싶은 순간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 핸드헬드 샷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불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현장감도 있죠. 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이제틱 사운드는 장면 속 인물이 실제로 듣고 있는 소리고 대화 발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소리 이런 거고요. 논 다이제틱 사운드는 오직 관객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배경음악이나 내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음을 의도적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리를 아예 갑자기 없애버리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긴장과 충격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AI 영상들 2편 다 그 효과를 제가 적절히 활용을 했죠. 자,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는 순간 우리는 계약서 한 장을 이미 받아든 상태입니다. 제목을 읽고 포스터를 보고 첫 장면의 색감과 리듬을 눈에 담는 그 몇 초,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감정을 겪게 될 거다, 이건 어떤 이야기다 라는 합의가 무의식 중에 끝나 있는 겁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좀 힘이 들어가고요. 로맨스 앞에서는 마음이 좀 말랑말랑 말캉해지고, 근데 이 계약을 어겨버리면 배신감이 남습니다. 정확히 지키면 좀 안정감을 주고요. 살짝만 비틀면 그게 참신함이 됩니다. 이번에 약간 호프가 좀 불호가 많은 이유가 좀 이 장르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 1부는 이 계약서를 여러 장 겹쳐서 관객 앞에 펼쳐놓습니다.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노란 트레이닝복, 이거는 브루스 리가 사막유이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눈 내리는 정원에서 오렌 이시오이와 맞붙는 결투는 1973년 일본 복수극 레이디 스노우 블러드라는 클라이막스 구도를 완전 오마주한 겁니다. 자, 오렌 이시의 과거사가 나오는 순간에 화면이 통째로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고 대학살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되는데, 이거는 등급 심사를 피하려던 실용적인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쿵푸 영화, 사무라이 복수극, 웨스턴 영화, 애니메이션, 챕터가 바뀔 때마다 장르를 한 장씩 새로 꺼내 보여주는 방식을 활용한 게 킬빌입니다. 저도 이번에 킬빌의 영향을 받아서 회상을 할 때 애니메이션 방식을 한번 차용해 본 거고요. 오마주 하나가 장르를 가장 쉽고 싸게 신호해 줄 수 있습니다. 관객이 아는 장면 하나를 슬쩍 빌려오면 긴 설명 없이도 이 장르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테이블 밑에 폭탄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커피를 마시면서 잡담을 해요. 그러다가 펑 터지면 관객이 놀라죠. 근데 그 놀람은 15초도 가지 않죠. 근데 이번엔 관객한테 폭탄을 먼저 몰래 보여줍니다. 인물들은 몰라요. 여전히 태연하게 수다를 떠는데 별것 아닌 대화를 관객 입장에서는 손에 땀을 쥐고 듣게 됩니다. 히치콕이 설명한 차이가 바로 이건데요. 인물도 관객도 모르면 서프라이즈, 그냥 서프라이즈고요. 관객만 먼저 알고 인물은 모르면 서스펜스. 스릴러 문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긴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화면이 어두운 화면에서 한 남자의 얼굴 절반에 조명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림자 속입니다. 낮은 목소리가 지나간 사건을 되짚고요. 느와르죠. 로우키 조명이 그림자가 빛보다 넓은 화면을 만들어서 인물의 정체성이 반으로 쪼개져 있다. 이런 냉소적인 1인칭 보이스오버는 일어난 일을 한 발 떨어져서 회고하는 어조로 막 이렇게 흐립니다. 근데 이게 저예산 B급 영화들이 허술한 세트를 감추려고 일부러 어둡게 찢던 관행이 지금 이렇게 노화르의 문법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로는 카메라가 굉장히 망원 렌즈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시선을 담고요. 멈춘 슬로우 모션 몇 초가 그 자체로 감정이거든요. 너무 이제 멜로에서 컷을 빨리 넘겨버리면 이 정서가 증발해 버립니다. 코미디는 간격의 예술입니다. 정확한 간격의 문제가 셋업과 펀치라인 사이의 타이밍이 전부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라마에서 배웠던 셋업과 펀치라인 이 사이의 타이밍, 그리고 앞에서 심어놓은 걸 뒤에서 다시 써먹는 콜백.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로 유명한 문장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슬픔은 클로즈업으로 찍고 웃음은 와이드샷으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화관에 불이 켜졌죠. 영화가 끝났는데 자리에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방금 본 장면이 무슨 뜻이었는지, 저 인물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한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는 채로 크레딧만 하염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버닝을 봤을 때 살짝 그랬는데요. 열린 결말을 풀어야 할 때 이거를 퍼즐로 대하지 않는 것, 범인 찾듯이 단서를 짜맞추지 말고 그 텅 빈 여백을 견디면서 그냥 안고 가는 감상법도 필요합니다. 해밍웨이가 빙산 이론을 말했는데요. 물 위로 드러나는 건 8분의 1인데 그 조각이 힘을 다 가지려면 물 밑에 8분의 7을 작가는 전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작가 머릿속에는 다 짜여 있어야 물 위에 그 작은 조각이 비로소 그 무게를 갖는다는 겁니다. 못 쓴 결말은 정말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못 남깁니다. 자, 시간을 거꾸로 쓴 것도 같은 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써먹는 건데, 박하사탕을 보면 1999년 기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명장면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이 절규. 영화는 거기서 시작해서 1979년, 20년 전으로 순수했던 청년의 시절까지 돌아갑니다.
같은 대사가 영화의 처음과 끝에 똑같이 걸려 있는데 파국을 먼저 보고 나서 순수했던 시절을 보게 되니까 그 시절의 희망이 클수록 아이러니도 같이 커집니다. 시간 순서대로 찍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몰락하는 남자 이야기였는데 거꾸로 놓는 순간 보는 내내 이미 결말을 모르는 척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한 발 더 나가는데요. 아예 구조가 질문을 던집니다. 정확하게는 구조 자체가 질문이 돼요. 기억을 지우는 시술 도중에 주인공이 지우기 싫은 기억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별에서 첫 만남까지 거꾸로 훑어 올라가는 그 순서가 다시 아플 걸 알면서도 다시 사랑할 거라는 질문이 관객을 직접 통과하게 만들어요. 설명으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순서 자체가 질문인 겁니다. 두 영화가 하는 결말은 같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구조가 그 자체로 주제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컷을 새로 찍을 필요 없이 이미 있는 장면의 순서만 뒤집어도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AI로 우리가 이미지 영상을 만들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재료는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추가 이미지 크레딧 생성 없이 영상의 깊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주 나오는 실수 6개 앞에서 배운 이론이랑 하나씩 짝지어 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건 소품을 대사로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상징을 공들여서 걸어놓고 인물 입으로 이건 사실 이런 의미다 하고 말해버리는 순간 미장센으로 애써 쌓은 서브 텍스트가 다 망해버립니다. 보여줬으면 침묵하셔야 됩니다. 앵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아이 레벨로만 찍으면 안전한데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견도 없는 화면이 되는 거예요. 연속 편집에서 짚은 180도 법칙을 어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대화 장면인데 컷이 바뀔 때마다 인물 좌우가 바뀌면 관객은 혼란스러워요. 장르를 섞어놓고 아무렇게나 찍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느와르 조명 위에 코미디 타이밍을 얹으면 관객이 지금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웃어야 되나 긴장해야 되나 열린 결말이랑 그냥 안 끝낸 결말을 헷갈리는 것도 좀 흔한데요. 버닝에서 봤듯이 여백은 질문 하나가 또렷해야지 여백입니다. 그냥 안 끝낸 건 미완성입니다. 자, 이론을 알면 이게 왜 실수인지 보이고 안 보이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수업은 보는 눈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를 뜯어볼 때 쓰는 렌즈 8개, 소품에 걸린 의미를 읽고 미장센의 주제를 은유로 되짚고 열린 결말을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필모그래피라는 맥락 안에서 보고 장르 관습이 어디서 비틀리는지 찾고 완성도와 애정을 나눠서 보고 해석을 하나로 닫지 않고 구조가 주제를 말하는지 보는 것, 여기까지가 보는 사람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뒤집어 보면 이제 만드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내 소품엔 2겹 이상의 의미가 걸려 있나? 내가 고른 공간과 색과 프레이밍이 주제랑 맞물리나? 내 여백은 질문 하나를 또렷이 남기냐? 내 이야기는 장르 계약을 지키면서 어디에서 한번 비트냐? 내 장면 순서는 그 자체로 뭔가를 말하고 있나? 자, 오늘은 앵글부터 렌즈 구도, 색채, 미장센, 콜레쇼프, 몽타주, 무브먼트, 사운드, 장르, 구조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AI 영상 생성을 할 때 기준을 정하는 순간마다 이 앵글이 왜, 이 렌즈가 왜 이 색인지, 왜 이 순서인지 그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것. 그 질문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제대로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는 눈으로 시작해서 만드는 손으로 끝난다. 오늘 긴 시간 어쩌면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4기 강의에서는 이 전체 내용을 훨씬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직접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부터 실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4기 강의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요. 풀버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인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